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아주 대단한 분을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ETF 투자의 신이라는 책을 쓰신 강흥보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ETF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참 이 ETF라는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던 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흥보 저자님 제목이 또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ETF 투자의 신. 네. 근데 뵈니까 일단 외모부터 신적인 아우라가 좀 나오시는데 예, 그 오늘 좀 ETF에 대해서 많은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815 이 채널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작가님들 많이 나오셔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저도 영광이고, 일단은 책 제목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ETF 투자의 신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제목을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ETF 투자에 좀 많이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섹시하게 제목을 뽑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사실 책의 제목은 출판사에서 많이 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의도와는 조금.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책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네. 지금 현재가 네. 30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왜 그렇게 주장하고 왜 말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도 이 질문이 있네요. 1997년도 저희 혹시 IMF 기억나시죠? 예, 네. 그렇죠. 그때부터 딱 30년이 지난 요 시점,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이 시점에서 주가 지수가 1997년도에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815를 위해서 좀 데이터를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1980년도 1월 4일에 100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까지 약 1145까지 올라가면서 10배 상승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후에 1997년도에 1145에서 277까지 거의 한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정도의 하락 파동이 나왔었죠. 근데 277에서 IMF 이후에 또 주가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주가 지수가 100에서 10배 1145까지 가고 또 1997년도에 277에서 또 2600까지 10배. 그러니까 이 메인하우스 시장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주가 지수를 10배씩 올리는 그런 패턴이 제가 이 과거 몇십 년 동안의 이 주가 지수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거를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지수가 2607에서 1891포인트까지 하락한 이 시점에서 저는 시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10년, 20년, 30년 아주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10배까지, 주가 지수가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배 이상은 앞으로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아직은,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2607이 중장기 고점이고, 그리고 1891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제 2200을 놓고 말랑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큰 눌림이 앞으로 1800을 이탈하는 시장 흐름이 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위험한 미래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투자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랑 맞물리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점 대비해서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정말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 세대 때 마지막 그런 투자의 황금 기회가 곧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 작가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곧 어떤 위기의 상황이 발생이 돼서 눌림목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 조정이 지난 후에 아주 급하게 네. 높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정확히 어디냐 이거는 각 전문가마다 또 거시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저희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앞으로 2019년 후반부터 2020년도 되면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 2019년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좀 맞물리지 않나. 그리고 그 저점 구간이 이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그리고 2022년 되기 전에 하단 박스를 만들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서 네. 이 수명이 늘어난단 말이죠. 네, 지금 네. 이제 100세 시대 네. 쉽게 얘기하는데 네.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ETF를 활용하면 뭐 가능한가요? 네, 참 이게 그 오래 산다는 게 참 근데 행복한 걸 수도 있는데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힘든 건지. 일이죠, 그건. 네, 네.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뿐만 아니라 뭐 저희 세대 때 그리고 저희 이제 아래 세대 때 1990년대,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뭐 120세, 150세까지도 뭐 산다 뭐 요런 얘기도 있고 유전자 편집으로 인해서 수명이 뭐 제한이 없다 뭐 요런 얘기들도 많이 드는데요.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없이 오래 산다.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전처럼 IMF 시절처럼 은행 금리가 뭐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면은 사실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만 해도 어떻게 노후가 보장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노후 연금 보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그걸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연세가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연금 수령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받고 있는데 저희 세대 때부터 연금을 받을 때는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 정부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많이 소외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바른 투자 이 정보를 갖지 않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안하니나 못하는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근데 그 대표 상품이 저는 ETF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올바른 투자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 교육에 공을 들여야 된다. 이때 대표적으로 미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많은 귀감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나름의 비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통 금융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눈높이를 낮춰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쉽게 투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좀 낫겠죠? 네네네.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명절날, 그 저희들이 용돈을 받잖아요. 대표님도 용돈 받으셨었죠? 네, 용돈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인마이 포켓을 보통 그렇죠, 하는 경우가 보통 있죠. 다. 근데 그 부모님들의 심리가 그거죠. 내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용돈을 뿌렸던 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용돈을 이제 냉정하게 그 용돈을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이거를 금융 교육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용돈이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뭐 5천 원도 받고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용돈을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펀드 통장을 통해서 5,000원, 10,000원, 그래서 정액 적립식이 아니라 그냥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용돈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이 계좌 수익률이라고 해서 펀드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가 됐는지도 이 어린아이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만약에 주식을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 주식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님의 그 금융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맡기는 그런 펀드를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투자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제도권에서 금융을 배우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ETF의 이런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제가 8년도에 이제 주식 투자에 비상장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 투자에 집중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기회를 얻었는데 제가 거래소에 주식 투자를 하면 좀 더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보통 초보 투자자들이랑 거의 이게 스토리가 비슷한데요. 그렇게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죠. 네, 큰 손실을 보게 돼서 저희 그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 목포였습니다. 네, 목포로 내려가서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주식과 경제 관련된 책을 그 단기간 2년 동안 거의 1,000권 넘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오디오 북으로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고 그리고 그걸 PT 자료로 만들면서 제 스스로 그거를 PT를 하면서 완전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그때 전업 투자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한 레코드를 인터넷 세상에 올렸는데 그게 좀 이슈가 좀 돼서 경제TV에서 인터뷰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전문가의 길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그 선물 옵션 전문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하다 보니 선물 옵션에 대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거의 끝판왕인 선물 옵션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얻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ETF라는 금융상품을 접하게 됐고 그럼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시황이 적중률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적중률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ETF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알리는 게 어떨까 해서 거의 10년, 9년 말 넘어가면서 2010년도부터 팟캐스트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거의 10년 전, 한 8, 9년 전부터 ETF를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계몽 운동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ETF에 대해서 많이 알리게 된 거죠. 그러면 거의 한 10여 년 이상 ETF에 집중을 해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ETF라는 게 결국 시장을 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돼 있고 기업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제도권에서의 그 금융 당국의 감시 수준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ETF가 괜찮지만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시장을 담기에는 어떤 부실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서는 사실 그런 금융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국가가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부실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뭐 정보화 사회로 완전히 특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누워서 많은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급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원칙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시가총액 그 상위 위주로 투자되는 ETF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수에 연동되는 지수 ETF, 그리고 업종 ETF, 요런 또 금 ETF도 있고 되게 많은 구성된 ETF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런 상품 접근 안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정말 ETF 이제 좀 감을 좀 갖기 위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 ETF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왔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10년 전에 ETF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데이터보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가문이 바뀌는 기회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답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10년 전에 ETF를 내가 딱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주가 지수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 고점까지 갔잖아요. 그 경험을 한 그 투자자라면 ETF 외에 개별 주식 투자를 중간에 할 수는 있지만 결국 ETF가 답이라는 것을 아마 그 투자자는 알게 됐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ETF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을 뭐였냐면 ETF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ETF 투자를 했다면 저전료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ETF 투자를 하려면 전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고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하기 싫어도 알아야지만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내가 ETF를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ETF 투자를 하신다면 10년 전에 ETF 투자하신 그분이 느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도 아마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